본격적으로요. 헌법 32조랑 헌법 33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예요. 사실 여기서 아주 깊숙이 물어보는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헌법상 32조, 33조 조문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절이요. 헌법의 노동조항 1번 의 우리나라 노동법의 특징은 노동법의 기본적 원칙 내지 권리를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명확하게 선언 보장하고 있다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노동조항이 우리 이전에 봤어요. 어떤 식으로 흘러와서 결국에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 헌법상 조항들이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쭉 역사적 흐름에 따라 봤다고요. 이전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대표적 법률이 개별적 노동관계를 총칙으로 하는 32조와 헌법, 그 다음에 집단적 노동관계를 총람하는 헌법 33조가 만들어졌다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요. 헌법 32조의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헌법 32조는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개별적 근로관계를 총람하는 부분입니다. 볼게요. 2번이에요. 근로의 권리로 대표됩니다. 양가로 1번이요.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하고 있고요. 헌법 32조가 한번 보면 동그라미 1번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의 권리란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보시면 근로의 권리라고 되어 있고요. 헌법 32조 시작을 뭘로 한다고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얘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얘까지는 알겠어요. 근로의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즉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재해로부터 좀 안전하고 그리고 쾌적하고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라는 내용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 얘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국가에 대해서 일자리를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일자리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에 국가에 대해서 내가 일자리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주지 못했으니까 나는 그에 상응하는 생계비를 나에게 줘라. 이 정도까지 구체적 권리인 것이냐?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가 국가에 대해서 내가 적정하고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된 입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비록 이 정도까지 구체적 권리는 아니고 그냥 추상적 권리이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얘가 뭐와 결부된 거예요? 생계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학설들은 나뉘어요. 구체적인 권리이다 아니면 그냥 추상적이다 이런 권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까지 사실 알 건 없어요. 우리는 일할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권리가 생계비 지급 청구권도 있구나 이런 권리들도 파생돼서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보면 거의 동그라미 2번이요. 일부 교수님들의 견해예요. 여기는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여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고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가름하여 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실업 근로자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입법 정책을 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다 우린 이런 학설의 대립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밑에 참고를 한번 보면요. 취업 청구권, 저기서 얘기한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 취업 청구권과 그리고 제대로 된 걸 받지 못했을 때 생계비 지급 청구권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그 참고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실업근로자가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의 기회를 받도록 국가가 노동시장의 체계를 정비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헌법은 이에 대하여 헌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죠. 사회 경제적 방법 두 가지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요,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 이 문제를 뭐 다른 걸 바꿔서 낸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컨대 뭐 사회적 방법이라든지 이것만 따로 낸다든지, 경제적 방법만 낸다든지, 혹은 뭐 다른 걸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사회 경제적 방법이 둘 다 들어갑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한편 국가의 고용 증진 책무 일환으로서 헌법은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육아조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누구예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육아족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노동 의사를 가지지 않는 자를 위하여 그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없다는 입법상의 지침을 표명한 것이다. 우리 헌법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뭘 같이 하는 전제하에, 근로의 의무를 다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뒤에서 볼 거예요. 뒤에서 볼 건데, 고용보험 파트를 보면요, 고용보험법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실업급여? 그러니까 내가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내가 당장에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너 죽지 말라고 최소한의 생계비 지급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사회안전망이거든요. 실업급여란. 뒤에서 볼 거예요. 지금은 알 필요 없어요.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 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피보험 다니기 기간 18개월 동안 180 이상일 것, 뭐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건 하나가요. 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즉 뭐예요? 이거 안 하면, 즉 뭐예요? 내가 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얘 안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봤던 헌법 32조, 지금 근로의 의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내가 근로 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보장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근로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근로의 의무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됐고요. 동그라미 6번, 근로의 권리는 국가 내적인 사회 정책적 권리이며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외국인과 법인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인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법인은 안 되는 거고요. 헌법 자체가 우리 같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법인은 당연히 안 될 거고, 다만 이제 뭐 그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조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저기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내국인의 권리이므로 안 된다. 외국인에게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최소한 외국인에게도 보장받아야 된다. 외국인도 보장받아야 된다. 이게 어쨌든 헌법재판소 견해이긴 한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질 않아요. 만약에 뭐 그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관련해서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양가로 2번, 근로조건 법정주의요.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게 헌법 32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헌법 32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할 때 아래 세 가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 32조는 크게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근로의 권리에 관한 파트, 그리고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관한 파트, 이렇게 두 파트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근로조건 법정주의와 관련해서 보면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할 것,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여러 가지 임금지급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있고요. 왜요? 헌법에서 정하라고 했으니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위에 있는 법률들이.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법률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이거에 따라서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률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동그라미 2번 둘째,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 흐름을 봤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학대당하고 착취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일반 성인 남성 근로자였다고요? 아니요. 그들보다 훨씬 더 열악하게 생활을 했던 게 여성과 연소자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갱내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유해 위험한, 임산부가 유해 위험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특별히 보호를 해줘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여성과 연소자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해줘라 라고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이요, 여성과 소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호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요. 근로기준법 나가서 여성과 소년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단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일반 성인 근로자보다 연소 근로자 같은 경우 소정 근로 시간이 짧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도 짧고, 그 다음에 연장이나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개별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금지 제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정 연한의 연소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또 만약에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특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또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갱내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들, 이런 것들을 다 어디다? 근로기준법에다 두고 있다고요. 왜요? 헌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성과 연소자는 특별히 보호를 해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걸 구체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다? 근로기준법이라고요. 됐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셋째, 여성이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관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입니다. 대표적으로요, 근로기준법에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서 볼 겁니다. 지금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요. 뭐라고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어차피 근로기준법 볼 거니까 얘요, 근로기준법에서 차별하지 말라,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은요, 어디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시작할까요? 자, 근로자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근로자가 되는 과정. 처음에 뭘 해요? 회사에서 모집을 하겠죠. 모집을 해서 우리 회사 들어올 사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가 지원을 하겠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채용 확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와서 채용 확정된 상태에서 근로계약 작성하고, 이후에 뭐예요? 이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겠죠. 이런 순서를 거칠 텐데, 자, 보면 근로기준법은요, 결국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그 보호 규정이잖아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 규정. 그러니까요, 근로기준법은 어디서부터 보호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보호하기 시작해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보호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단계는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 과정 이후에서 차별은 보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데서 발생하는 차별은 보호할 수가 없다고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규정이 살짝 부족해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개별적 노동관계에 관한 보호로서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마련이 됐고요. 그 법률에 따라서 이 모집이나 관련된 이런 채용 과정에 있어서 차별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 보실 거예요. 됐고요. 그 조문들은 잘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조문이 어떻게 생겼구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 예를 들어 산업재해로부터의 특별한 보호 규정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노동 3권 관련해서요, 이번에는 헌법 32조 끝났습니다. 헌법 몇 조요? 33조에 관한 사항이에요. 헌법 33조.
이건 뭐라고요? 헌법 33조는 누구에 관한?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보호예요? 집단적 근로관계에 대한 보호예요? 집단적 근로관계에 대한 보호 내용입니다. 볼게요. 동그라미 1번.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런 거죠. 얘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 근로 3권입니다. 노동 3권이라고도 해요. 노동 3권이라고도 하고 근로 3권이 뭐예요? 내가 일단은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갑과 을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에 대한 보호죠. 근로자에 대한 보호인데 근로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떤 최고의 최저의 최저 한도의 근로조건을 설정해 놓고 있다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 근로관계로서 갑은 을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을 입장에서는요, 정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조건만 보장을 받는 거지 그 이상을 이뤄내기가 힘들다고요. 개인 입장에서는요. 내가 예를 들어 야 최저임금은 보장받고 있지만 그쵸? 어느 수준? 최저임금은 보장받고 있지만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조금 더 돈을 몇 퍼센트 더 받아야 돼 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한들 내가 단독으로 나 임금 좀 올려주세요. 최저임금 너무 작아요.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갑이 그래 그러냐? 그러면서 뭐 너 임금 10% 인상 이렇게 해주겠냐고요. 해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몇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갑과 을 간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입장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갑이 아무래도 을보다는 사회적 지위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고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입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 내가 단독으로 하니까 힘이 없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을 같은 사람들이 몇 명 모이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근로 3권 중에 일단 단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을 같은 사람이 모였어요. 모이면 이제 뭐예요? 모여서 뭐예요? 야유회 가요? 아니잖아요. 야유회 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정말 원했던 바 뭐예요? 근로조건의 향상 그걸 위해서 사용자와 뭘 해야 돼요? 단체 교섭을 해야겠죠. 단체 교섭을 합니다. 단체 교섭을 했어요. 우리 임금 10% 인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사용자가 거기서 그걸 받아들여주면 땡큐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용자에게 우리가 가진 힘을 보여주자라는 실력 행사로 나아가야겠죠. 그게 바로 단체 행동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쟁의 행위들이요. 쟁의 행위, 파업, 태업, 직장 폐쇄, 보이콧, 피켓팅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근로 3권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요. 각각 개별적인 권리가 아니라 일체를 이루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로 3권에 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 띄어진 권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유의미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권리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요. 그 내용들이 동그라미 2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부터 동그라미 4번. 읽어보시면 당연히 아실 만한 내용들이에요. 모르시는 게 더 이상해요. 됐고요. 동그라미 5번이요. 위에 노동 3권은 그 행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조장하도록 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으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그 행사에 대하여 국가의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권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가진 기본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보면요. 조금 이전 시간에 좀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 약간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야, 네가 그렇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헌법 33조는 32조와 33조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교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유권적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이 플러스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게 뭐다? 헌법 33조의 근로 3권이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보면 얘는 뭐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처음에 나왔던 거죠. 처음에 우리는 자유가 없으니까 이제 시민혁명을 일으키면서 뭘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국가는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는 내용이었고요. 자유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산업혁명식을 거치면서 이제 뭐예요? 야, 자유도 좋은데 국가는 우리의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도 좀 보장을 해달라라는 게 바로 뭐예요? 생존권적 기본권이었죠. 그쵸? 그래서 보면 근로 3권이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기는 여기에 32조, 33조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문제는요. 근로 3권이 오롯이 생존권적 성격만 가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뭐예요? 생존권적 기본권이 뭔데요? 국가는 우리의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 헌법 33조상의 근로 3권의 행사를 잘 보호해 줍니다. 야, 니네 이거 행사 잘 해가지고 너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해줄게. 법률로서 이렇게 잘 보장을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 성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국가가 이 근로 3권 행사에 대해서 이래저래 참견을 해요. 야, 니네 노동조합, 니네는 노동조합 대표자 누구로 하고 뭐 쟁의행위 할 때는 이런 프로세스를 잘 거쳐서 하고 이렇게 일일이 참견하고 자유의 침범을 가져온다고요.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생존권적 성격은 제대로 보장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주성을 상실한 노동조합이 이런 생존권적 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적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겠냐고요. 안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근로 3권에는 물론 생존권적 성질이 중요하겠지만 그의 플러스해서 뭐도 있다?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할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33조 근로 3권에 대해 자유권적 성질을 가진 생존권, 사회권적 성질을 가진 자유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됐고요. 양가로 2번 노동상권 면책부여효과 우리가 뒤에 뭐 보실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쟁의행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 특정한 경우에 업무방해죄의 행사할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형사 문제, 민사 문제를 가져오겠지만 대표적으로 형사적으로는 뭐예요? 업무방해죄,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우리 헌법에서 이런 것들을 면책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당한 쟁의행위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게 비록 업무방해죄나 불법행위를 가져온 행위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면책시켜준다. 이게 바로 시민법의 수정을 의미하죠. 됐고요. 양가로 3번 노동 3권의 제한이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하고요. 노동 3권이 제한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근로 3권은 아주 중요한 권리인 건 맞습니다. 근로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말 중립적인 권리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 권리라고 인정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은 틀려요. 근로 3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는 아닙니다. 제한이 가능해요. 다른 권리와의 어떤 비교 형량을 통해서요. 거기에 보시면 무제한적 보장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특히 공공복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라는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 넘어오세요. 그리고 지금 본 건 일반적인 제한이고요. 헌법 33조에서 개별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면 양가로 4번 공무원의 노동 3권이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예요. 다만 공무원은 누구요? 국가 그리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특수성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로 3권의 행사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보면 공무원도 근로자이지만 헌법은 공무원이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자의 하나의 단결권, 단체격소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법률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3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가 공무원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 등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을 받고 있어요. 다만 뭐예요?
단체 행동권 행사,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쟁의행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뭐 그런 식의 제한을 두고 있고요. 개별적 제한으로서. 그 다음에요, 양가 5번 방위산업체 단체 행동권 제한. 방산업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현재 뭐 좋아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특수하죠. 우리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종전국이 아니에요. 휴전국이죠, 휴전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위산업 관련의 이슈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단체 행동권,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보면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동그라미 치실게요.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입니다. 모든 방산업체 종사자가 아니라 주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만 제한을 하는 겁니다. 단체 교섭권이나 단결권까지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노조법이요, 방위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근로자 중에서 전력, 용수, 주로 방산물자 생산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요. 자, 쟁의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요, 서로 이렇게 교섭을 하다가 갑과 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다가요, 안 되겠다 이러면서 교섭이 결렬됩니다. 즉 분쟁이 발생한 거죠. 이랬을 때 을이, 이제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이 그럼 우리 쟁의행위한다 이러고 쟁의행위 돌입해요. 이걸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합리적이네요. 우리 쟁의행위한다 이렇게 하고 쟁의를 시작합니다. 쟁의를 시작하면 원래 이렇게 팽팽했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돼요? 누가 우위를 점하게 돼요? 노동조합이요. 쟁의행위를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사용자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 안 할 거야. 파업해버리는 거죠. 이랬을 때 쟁의로 인해서 이렇게 근로자들의 힘이 올라가게 됩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에 이렇게 됐던 힘, 갑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이렇게 맞췄다가 쟁의행위 심하게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 헌법이 원했던 건요, 한 이 정도 평등한 관계에서 교섭하기를 원했다고요. 그쵸? 근데 지금 힘의 균형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안 맞게. 그럼 얘를 다시 내리거나 얘를 올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장 폐쇄예요. 뭐냐면, 야, 니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쟁의 행위하면서 우리 회사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용자가, 야, 직장 폐쇄한다. 니네 다 나가. 나 니네 임금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리고 니네 다 나가. 이렇게 퇴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을 다시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직장 폐쇄라는 게 사용자의 유일한 카드인데, 이 직장 폐쇄가 과연 헌법에 근거한 권리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헌법에 근거한 권리이냐, 어떨 것 같으세요? 헌법에 근거한 권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왜? 헌법 33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 33조에서 노동 3권에서 동그라미 1번, 양가로 1번, 개관에서 동그라미 1번, 헌법은 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요. 헌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근로상권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직장 폐쇄는요, 근로자가 한 거예요? 사용자가 한 거예요? 사용자가 했다고요. 근데 헌법에서는 누가 가지는 게 근로삼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가지는 게 근로삼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용자가 한 직장 폐쇄 같은 경우에는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라고 볼 수 없겠죠. 당연히. 왜요? 헌법에서 근로삼권 행사는 누가 한다? 누가 가진다? 근로자가 가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직장 폐쇄는 누가 한 거예요? 사용자가 한 거니까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노조법에서 사용자에게 창설해준 권리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페이지 밑에 참고 보시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직장 폐쇄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내용이 나와 있네요. 됐고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요. 뒤에 이제 근로기준법 내용 들어가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조금 편하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